달러는 지금 그러니까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의 압도적입니다. 하루에 약 7조 5천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 외환 거래가 발생해요. 매도인 측 100%, 매수인 측 100%, 그럼 총 200%를 놓고 봤을 때 88%가 달러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화폐가 유로인데 유로가 한 30% 수준. 말하자면 무역 거래나 금융 거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여전히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 한국도 바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많은 이제 외국 자본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당장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우리 실물 경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중앙은행도 바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 통화 긴축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통화 긴축 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많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어떤 금융 정책이 우리 한국의 금융 정책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면이 어떤 면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많은 기업들도 그렇고 이게 달러 부채가 많아요. 달러 표시 외채가 많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되면 실질적인 부담 액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부채 액수가 과거보다. 그러니까 부채도 많아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를 들면 달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의 물품을 우리가 수입할 때 달러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입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화로 환산했을 때 당연히 우리 경제에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말하자면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물가도 급하게 올랐는데 그럼 원자재 가격이나 수입 가격이 오르니까 덩달아서 우리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경제에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물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이제 이익을 봅니다. 당연히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되면.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그런 불이익이 폐해가 오히려 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997년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고 2008년도에도 사실은 우리 경제가 달러 부족 때문에 그때도 단기 외채가 많았어요. 사실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그때 스와프 라인을 통해서 이제 달러를 공급을 해서 그때 위기를 넘기긴 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외채 중에도 위험한 단기 외채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기업들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금융정책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우리 전체 부채를 잘 관리하는 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제 정면으로.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부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부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 성장을 하지 못해 약간 정체 국면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1997년도 우리가 외환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 외채가 많아서 겪은 위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관치금융이다. 또는 아니면 우리 재벌 기업들과 정부가 너무 유착돼서 일종의 그런 데서 나오는 이제 문제다. 또는 우리 경제의 말하자면 어떤 펀더멘탈이 기초 여건이 안 좋았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분명히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문제는 있었습니다. 한보그룹이랄지 그때 기아그룹도 결국 이제 부도가 나오고 말았는데, 그러나 그거는 어느 특정 몇몇 기업들의 문제가 있다 해서, 부실이 있다 해서 나라 전체가 부도가 날 정도,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당시 97년도 위기는 단기 외채가 너무 많았어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본계 은행들이 가진 일본계 은행들에게 부담한 단기 외채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일본계 은행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에 많은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돌아와도 다시 이제 계속 만기를 연장해 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연장 못하니까 다 갚아라, 이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달러가 없으면은
이제 예를 들면 그 나라의 중앙은행,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달러가 있는 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일본 은행들이 뭐 고의적으로 한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당시 일본 은행들이 갑자기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자국 내 일본 내부에도. 그러다 보니까 뭐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기업들 돈이 없고 달러로 된 돈이 없고 달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제 그 외환보유액이 그때 많지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을 하게 된 거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거는 예를 들면 제가 뭐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제프리 sak스 같은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한국의 펀더멘탈은 좋았지만 일시적으로 달러가 부족한 거예요. 단기 유동성이. 그럼 그거를 예를 들면 미국의 연준이나 IMF에서 좀 공급을 해주고 그걸 좀 개런티를 해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약간 큰 위기를 겪지 않고. 그런데 그거를 한국 경제가 가진 어떤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을 요구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른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안 해도 될 거를.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외채 관리는 비교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 외채 비중 같은 건 상당히 낮아요. 지금 이 자료 나온 거 보면은.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게 따로따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도 약간 이제 PF 부실 문제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예를 들면 이제 금융권의 부실이 발생해요. 금융권이. 그럼 금융위기가 되는 거고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은 경제위기나 경영위기가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별로 미래가 없다. 문제가 있겠다. 그럼 돈을 빼가는 거예요. 그럼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먼저 발생해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고 우리 97년도 외환위기는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오히려 경제위기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그다음에 또 외환위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부채의 문제, 아까 말했지만 과도한 부채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동력 자체를 지금 이제 아직도 충분하게 확보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좀 이제 그런 큰 위기를 겪지 않고 이제 우리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세계 경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달러 본위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달러가 사실상 말하자면 스탠다드인 그런 이제 금융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에도 우리 금융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달러의 움직임을 말하자면 정확히 살피고 이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이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긴밀하게 끊임없이 살피고 연구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와서는 이제 탈세계화 이런 이제 움직임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금융 시스템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고립된 나라가 아니고 따로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글로벌 흐름을 아주 예민하게 예리하게 관찰하고 살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